지금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실수요자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부동산은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있는데 네. 투자 수요는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시장의 실수요가 증가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실수요가 증가하느냐? 사실은 저는 그 기저에 불안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불안이 작용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 훈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금리 인상 종결을 공식화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독립리서치센터 광순의 복덕방의 주인장이자 베스트셀러 어떻게 살 것인가에 져서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향후의 금리 인하 시점은 환율과 집값, 가계 부채를 모두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거시 환경을 봤을 때 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요, 시장이 너무 지금 금리 인하 기대를 앞서서 반영하고 있다.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금통위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금리 정책을 일단 유보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예.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금리의 영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후로 금리가 인하되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사실 증폭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을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험이 기대를 또 만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주목할 게 뭐냐면 한국은행의 이런 기대치를 사실은 크게 만들었던 그 요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예.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가계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충분하게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보다도 기준금리가 2%포인트 낮은 갭이 수준이고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 한국은행도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경험과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정책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치나 심리를 크게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 부동산 가격은 조금만 실수하면은 정책적으로 실수하면은 많이 튀일 환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동산 가격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빚을 내서 부동산 사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가계 대출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요. 은행권 주담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4월에는 4조 5천억 원이 늘었고요. 5월에는 5조 7천억 원. 6월에는 6조 3천 원, 7월에는 7조 5천억 원인가요? 이 뭐 라인 맞추듯이 이게 숫자를 맞춰서 네.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쉽게 말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예. 부채가 따라서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실수요자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부동산은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있는데 예. 투자 수요는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이 그건 증가 막아놨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그리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엔 시장의 실수요가 증가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실수요가 증가하느냐? 사실은 저는 그 기저에 불안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불안이 작용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부동산 가격에 빠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 일종의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줬잖아요. 그렇죠.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가장 심리가 불안한 사람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집이 많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은 크게 뭐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제 완화가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고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또 불안한 거죠. 또 불안하죠. 그런 불안 심리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을 저희가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어저께 금융시장 동향 발표하면서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량 폭증하고 있고 이제 금리 대출은 계속 뭐 늘어나고 있어. 뭐 이게 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의 여건 변화를 볼 때 상방 압력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다소가 아니고 많이 높아졌어요. 네, 지금. 네. 시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압력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람들이 최근에 특히 올해 1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이 0.3%포인트를 급격하게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응하는 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아니라 그 폭에 대해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앞으로도 더 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불안감이 같이 적용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그 여건 차원에서는 폭이 되게 컸다. 그래서 그 폭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하반기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예. 금리 인하의 폭은 크고 예. 향후로 혹시 대출 규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종의 우려가 커지면서 상반기에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 금리를 통제하려고 이제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건데 기준금리를 지금 3.5%로 묶어둔 게 12차례 금통위를 통해서 계속 묶어뒀어요. 근데 시중의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담대 금리가 뭐 어떤 은행들을 보니까 하단이 2%대로 진입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괴리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게 그만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다. 뭐 이걸 반영하는 건데 이게 금리가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기준금리보다 밑에 위치해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죠. 그 예. 중에서도 저는 일시적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그렇죠. 영업 경쟁이 그러니까 심하니까. 결국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업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는 게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안전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렇죠. 여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연체율이 가장 낮으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시점에 상품을 많이 팔아야겠다. 그럼 가격을 낮춘 거죠. 쉽게 말해서 금리를 낮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터넷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서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폭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일종의 시중은행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팔았다고 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특히 흥미로운 또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받는 사람들은 주로 또 변동금리 대출을 높게 받아요. 받는 사람은 예, 이게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대출 받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거든요. 그 이상한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그렇죠. 현상이잖아요. 경쟁 때문에 낮아졌잖아요. 낮아졌고. 가격이. 근데 이 대출 받을 때 그러면 대출금리가 낮다고 인식하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대출 받아야죠. 낮은 상황이니까. 뭐 충분히 낮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창구에 가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기준금리보다 낮은데 훨씬 더 금리가 더 떨어질 떨어질 수 거라고 있다고 예상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죠. 예. 근데 그럴 확률이 전 적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전형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과도하다. 기대 심리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12차례 연속 3.5%로 금리 묶고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시장의 기대 심리는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빨리 사고 그리고 빨리 가격이 오르고 사실 이런 상관관계가 크진 않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너무 심리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응될 때는 반대 급부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받치기 위해서는 대출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처럼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4조 원, 5월에 5조 원, 6월에 6조 원 하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7월에 7조 원, 8월에 8조 원, 9월에 9조 원이 돼야 이 가격을 올리면서 지탱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보여줍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들이 1,000명 있으면 일단 신용이 가능하고 소득이 우량한 대출자부터 사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가계부채의 한도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결국엔 다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긴 좀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시장의 사이클이요. 네. 굉장히 반복돼 왔어요. 과거에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런 실수요가 특히 부채로 가계부채로 지탱되는 실수요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연구가 계속되는 건 없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주식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대 기대감에서 막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크게 심리적으로 반응해서 시장이 변화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반대급부도 좀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금융당국이 5년 이상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따른 가산금리 더하지 않겠다. 네? 고정금리를 하라는 거죠. 네. 그죠? 근데 누가 지금처럼 금리 하방 압력이 높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5년 만기를 고정금리를 받을까요? 이게 지금 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정책들 좀 더 세련되고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이게 대출이 그 시장의 지금 변화에 따라서 자꾸 정책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대출이 증가하면 고정금리 혜택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갑자기 증가하면 또 규제를 하고. 네. 사실 이렇게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쫓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가계대출이라든지 한국의 부채에 대해서 일관되게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일관되게.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건 변하지 않겠네.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갖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거나 신용대출을 해야지. 맞아요. 자꾸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드냐면 차라리 그냥 대출 빨리 받아서 집 사는 게 나은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또 경제의 문제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은 뭐냐면 감대할 만한 수준만큼 과연 가계대출을 받고 있느냐. 이 점에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SR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DSR 도입했더니 막 이렇게 금리가 출렁거릴 때 영향을 많이 보니까 스트레스도 적용한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뭐 2개월 연장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약간 사람들이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뭔가 저질러 보고 나면 정부가 해결해 줄 거야. 정책이 바뀔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는 거죠.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의 이런 시장의 변화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가 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데요. 30대는 사실 미래 수요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 수요를 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엔 자산 가격인 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가격을 계속 받쳐주고 사줄 거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조에는 사실은 이 부채가 결국에는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금융 정책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정책을 좀 일관되게 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의뢰를 한번 있었어요. 뭐 물어봤는데 창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규정을 바로 창구 직원이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바뀐 게 너무 복잡해서요. 찾아보고 막 이건 이번 달까지 적용하니까 왜 본인도 막 은행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너무 이 규제가 많고 또 예외 규정도 많고 뭐 이러니까 다
찾아봐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좀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것도 많이 그렇죠. 떼고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또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는 막 과열되게 정부의 정책과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과열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냉각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또 다시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돌아와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이고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으로 돌아선 전문가분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과거 이제 이전 같으면 이제 하반기 좀 경계론이라든가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특히 뭐라고 많이들 하시냐면 거래량을 좀 얻게 된다. 가격이 아니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순간 대사장이 온다. 실제로 거래량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 아파트 서울 아파트 기준이죠. 거래량 급증해서 이게 지금 지난달 기준인 것 같은데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최대치죠. 네, 네. 그리고 지난주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4% 네. 포인트. 네. 이게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에요. 네.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많이 동반되고 네. 대세장 온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는 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조건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출을 받아서 실수요자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상황인데 실수요는요 가격이 오르면 줄게 돼 있어요. 계속 증가할 수 있죠. 뭐냐면 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그러기에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실수요가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고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수. 투자 수요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종의 갭 투자 때문에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가계부채 증가 없이 실수요 증가 없이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않고 있어요. 갭 투자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내가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지표로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사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시점에서 결국엔 수요 공급이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데 지금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파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물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진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오른다는데 왜 팔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매물의 물량은 사실 줄었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만 보면 8만 4천 건에서 8만 1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수치가 높은가요? 아니요. 거래가 6천 건이 됐잖아요. 아, 사라졌군요. 매물이 그렇죠. 그렇죠. 아예 팔려서 회수가 돼 버렸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천 어허. 건 이하로 매물이 줄어들지 않은 건 계속 사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지금도 거예요. 팔고 있다는 거예요. 팔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 근데 왜 팔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혹시나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지금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이 뭐 한두 달간 지속될 수는 있어도 이게 하반기에 지속되고 내년까지 지속되기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집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처럼 뭐 한두 달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집을 사면 7년 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한. 그래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불확실성이 내재되는지 그걸 보고 그래서 사실은 대출을 싸게 해주거나 금리가 낮다는 것보다도 지금의 가격이 적정한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형국은 어떤 거냐면 대출이 싸졌다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마치 좋은 선택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거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산 시장은 뭐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빚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은 항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 변화가. 그래서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면 변동폭이나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가 딱 들어왔어요, 진짜. 거래량이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제가 알기에도 갭 투자를 투자용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짜 불리시한 그 강세장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바치고 있는 장이다. 이거는 진정한 강세장으로 가는 시그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실수요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불안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오르고 막 시장이 산다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반대로 왜 내 집 마련 계획이나 이걸 세울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죠. 왜 그때는 왜 내 집 마련 계획이 좀 미뤄졌는데 사실 지금 왜 불안할까?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서 지금 적용되면서 이런 과잉을 만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항상 심리로 만들고 빚으로 만들어진 시장은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이제 현상만 보고 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의견이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현상보다도 전망을 해야죠. 전망은 사실은 현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망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현상에 따라서 전망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과잉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순의 복덕방에서 하우스뷰로 제시하시는 그래서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예측하는 시장의 변화는요.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네. 그러면서 일종의 팽팽하게 경쟁하겠죠.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파는 사람들은 쉽게 가격을 안 낮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수나 사실 이게 지수라는 게 호가가 결정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호가를 안 낮추면 지수는 뭐 크게 하락하진 않겠지만 일단 1차적인 신호는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이 신호를 한번 보시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 하락 이후에 다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광수 대표님이랑 함께 금리 정책과 부동산 시장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